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대 대선 출마를 시사했지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한하자마자 작심한 듯 거침없이 권력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어제는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듯 보이는 태도를 취했지만 대선 도전 의지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청도 출신이란 점에서 반기문 총장 출마 의지를 벌써부터 충청 대망론으로 표시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충청 출신 반기문 대통령 대망론에 공감하느냐? 네, 충청 출신 누리꾼만 답변해달라, 이렇게 설문했습니다. 4%가 공감한다, 5%가 모르겠다, 91%가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 현재 3,346명이 참여했습니다. 누리꾼 의견 좀 볼까요? 사무총장 퇴임 후에는 정부직을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 결의안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결의안이 구속력은 없어도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견해가 있었고요. 60대 이상 노년층에게는 반기문이 대세겠지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 잘난 대통령님 떠받들다가 파산 지경에 이른 국민이 또 당할 수는 없겠죠. 충청의 20에서 50대의 대세는 다른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름장어를 거부합니다. 헬조선을 더 연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충남 홍성에 삽니다. 반기문이든 안희정이든 지역 이름 앞세우는 것은 모든 시민을 하대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이장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확대 해석됐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여야는 대권구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가운데 했었던 반기문 총장의 어제 발언 가운데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는데 제가 지난 10년간을 정말로 남다른 그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한 이런 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일명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 심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청구는 작년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제기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론입니다. 새누리당이 2달짜리 당대표 겸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김희옥 호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희옥 위원장이 총선 참패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을 수습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혁신을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붙잡혀 나왔다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을 강하게 혁신하여 달라는 당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오후에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조영남 씨의 매니저 장모 씨를 2차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구매자는 조영남 씨의 그림이 대작이라는 것을 모르고 구매한 것으로 진술해서 검찰은
조영남 씨에 대한 사기죄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영남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 공식 지명에 필요한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매직 넘버 1237명을 마침내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1월 대선을 겨냥한 공화당의 경선 레이스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법정 관리가 확정된 가운데 STX 조선이 이미 수주한 선박 가운데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 플랜트 건조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사들의 줄도산, 불을 보듯 뻔하겠네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신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노여워 마세요. 당신도 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입원 중인 백남기 씨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당의 공조체제 확고해졌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이 백남기 대책입니다. 김정열, 송영준 공동집행위원장이
가족인 백도라지 씨와 함께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면담을 가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집회에 참가한 1,500여 명을 조사하고 그중 700여 명의 사법 처리를 하였음에도 백남기 농민가족과 농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이 넘도록 아직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여 진상규명의 노력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백남기 농민은 대뇌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고 뇌뿌리가 손상되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지경이라는 소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두운 전망에도 가족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저희 정치권,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에 대해 야당이 상당히 두렵거나 겁을 먹는 것 같다라면서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오게 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홍문표 대행은 성장과 발전 등 보수적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며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의 성향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검증의 벽을 넘을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지금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 네네. 총장과 관련해서 과거 고건 전 총리가 많이 거론되면서 반기문 대망론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잘못된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인 인격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분이 지금 성장해서 국제적인 이렇게 유명 인사로 또 세계적인 그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과거 고건 총리와는 좀 다를 거고요. 예. 단지 이제 이분의 그 결심 문제를 저희들은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과거 누구와 비교보다는 본인의 결심이 과연 이 정치판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대망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는 그것이 더 문제로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 총장이 대선에 나선다면 승리의 가능성은 크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야당의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요. 예. 상당히 두렵거나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직 결심도 안 섰는데 예. 견제를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저는 아주 좋은 상대 내지는 우리 당으로 오신다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야당이 너무 겁먹고 있다. 예. 네네. 유엔 결의가 있다면서요. 사무총장 퇴임 이후에 정부직 진출을 제안한 이 문제도 좀 제기되고 있어요. 처신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주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저도 그 규정을 좀 봤는데요. 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예. 권고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기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편리하게 해석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이 대규모 불법 사태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법을 조장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대행은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의 진행자 홍지명 기자가 노동계도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듭된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워낙 엄혹하다가 보니까 변해야 산다, 개혁해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노동계가 혹시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좋다. 호봉제로 그냥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호봉제가 이게 노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다는 자체는 명백하게 반대하고요. 설사 우리가 수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하는 속에서 논의돼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변해야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는 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내놓는 임금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해야 산다면 노동계 자체가 임금체계 개편을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먼저 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은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노동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법에 근간을 하는 지침을 가지고 그것도 불법 지침을 가지고 법을 능가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행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 지금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은 네. 무슨 뭐 양보를 전제한다든가 뭐 이런 예. 것을 의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노동자들의 실제적으로 처지와 현실이 어떻습니까? 노동자들한테 그 이데올로기로 공격하고 노동조합을 공격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 지난 1년 내내 보았지 않습니까? 예. 정경련이 뒷돈되고 청와대 지시해서 이게 간제 데모하고 간제 서명받고 이렇게 왜곡하는 것을 1년 내내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동계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재벌 살찌우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이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근거 없는 추정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을 열받게 한 것은 누리과정에 쓸 남은 돈이 있는데 교육청들이 없다고 버틴다는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재원을 또 목적이 정해진 사업 예산을 남은 돈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라는 게 시도교육청의 반박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 결과도 보면은요. 네. 인건비나 시설비를 조정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지자체 전입금 등이 추가 세입을 활용한다면은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죠. 인건비를 조정해라. 그런데 이것은 지금 쓰고 사용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현원 판단에 있어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원과 정원의 그 판단의 차이에서 차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시도교육청 것은 판단은 무시하고 교육부나 감사원의 판단을 우선하는 거고요. 다음에 시설비를 조정해라 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40년 이상 노후된 교실 개축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누수 개선이라든지 등등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들을 축소해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또 지자체 전입금에 추가 세입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아직 예산을 잡지도 않은 것을 연말에 이거를 잡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연말에 잡아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통보하면 그때 우리가 하든지 다른 데 쓰든지 할 텐데 이걸 미리 잡아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외상 예산 세우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고요. 외상 예산? 네. 좀 너무 무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뭐 일부는 있다. 그런데 그 일부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추경을 다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 연도말 기준으로 봐서 이제 지자체에서 추가 전입금이 있을 거다 해서 그때 가서야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당겨서 쓰라 하는 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학교를 짓거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그거는 지자체랑 교육청이 반반씩 내도록 돼 있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용지 부담금입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용지. 학교 부지. 그러니까 딱 그거. 학교의 부지를 절반씩 되는 거죠. 그 항목만. 네, 예. 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7,700여만 원을 아직 지자체에서 교육청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받아서 쓰라는데 지자체에서 주어야 받지. 저희들로서 그럼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주라고 졸라도 지자체의 여의치 않은 형편 때문에 미루고 온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는 강제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강제력이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다고 봐야죠. 저희들로서는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강제력을 갖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걸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 이 시도교육감 협의회 입장은 그런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이 법률적으로나 예산 감사한 결과나 그동안의 교육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그대로 반복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전혀 법률 판단하는 기관도 아닌 이 감사원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아직 결정한 바 없으니까 시행령을 따라라. 저희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대권 출마 선언을 언제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출마 안 하겠다. 네, 절대 출마 안 하겠다. 너 이 새끼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게 그 말이구만.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리라고. 이 새끼 죽으려고. 끝까지 들어라. 그러나 확대 해석하지는 말아달라. 아이 당신한테 대권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누가 묻나?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지. 당신이 어디 반기문의 반이라도 돼? 아무랬던 1980년대 반기문이가 김대중 선생 뒤를 캐고 다닐 때 나 무는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의 일원으로서 야권의 또 다른 축인 김영삼 선생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고. 누군가 양지의 길을 걸을 때 만내는 가시밭길을 걸었다 이 말이지. 닥치라고. 지금 야당 지지자를 상대로 투표해볼까? 참여정부가 밀어준 UN 사무총장 반기문하고 참여정부 때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당신하고 말이야. 반기문하고 누굴 더 지지하는지 물어볼까? 당신 10표라도 나오겠어? 안 그래? 청와대와 환희 너를 포함한 친박이 반기문 밀어주면 그때는 해볼만 하다. 반기문이보다도 내가 더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시대에 청와대와 각을 세울수록 점수를 따게 돼 있거든. 자자, 두 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갖고 뜨겁게 설전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3자 회동하시고 나서 두 분이 개망신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는 비박의 좌장, 환은 친박의 좌장, 이렇게 해가지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3자가 당 수습 방안에 합의하셨는데 지금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모든 계파에서 두 분을 향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삼김 정치의 부활 아니냐 이런 말도 들으셨을 텐데, 자, 두 분 할 말 없으십니까? 삼김 정치? 나만 김씨고 나머지 두 놈은 김씨가 아닌데 그게 말이 돼? 삼김 정치라니? 이 당의 실소유주가 누구야? 누나 아니야, 누나. 누나가 이 당의 모든 권력을 쥐고 계신데 우리같이 하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합의를 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삼김정치 흉내 내려다가 우리는 이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즌2임을 확인했다고. 이 새끼들. 야, 바지 사장들이 말이야, 오너 흉내를 내면 되겠어? 이님 치고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영감님 바지 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영감님이야말로 바지 사장 아니십니까? 아이 새끼, 야, 내가 그 당에 들어갔을 적에는 바지 사장으로 들어간 걸 수도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 여야 통틀어서 제1당으로 만들어준 희대의 승부사 1등 제조기 마이다스의 손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바지냐? 영감님,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셔야겠어요. 김대중 선생 뒷조사했던 말단 공무원하고 당시 대통령 전두환 장군하고 다이다이 했던 국보위원이었던 나하고 어떻게 격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지.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나하고 반기문이하고 동률 선상에 올려놓으면은 내 존심이 존나 상하지. 그래도 역사가 나를 찾는다고 할 적에는 추워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영감님 꼭 야당 대선 후보가 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당시 노무현이하고 부산에서 최루탄이나 맞고 다니던 피레미 문재인이는 양산 산골에서 못 나오도록 꼭 붙들어 매주세요.
그 문재인이는 그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지.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에이구 참. 이님 대선 출마 부추기면 정말 꼼짝없이 헬렐레 하시네요. 저 두 사람 이야기는요, 이님이 야권 주자 중에서 가장 상대하기 쉽고 편한 카드란 얘기예요. 뭐라고? 이 똥보 새끼 또 깝죽다냐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넌 너무 뚱뚱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이발소 갔을 적에 머리카락 날리지 말라고 목에 두르는 거 있지? 이걸 전문 용어로 커트보라고 하는데, 너 이 새끼 모가지가 두꺼워서 커트보가 한 번에 안 묶어지지. 이 새끼 맞지 이 새끼야?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면 헤어 디자이너가 한 번씩 웃어주잖아. 허이 씨발 이거 안 묶어지네 하면서. 그럼 씨발 너는 그것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두 번 다시 미용실에 안 가고 말이지. 이 새끼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새끼야? 저는 그런 거에 상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님, 전국 상처받은 사람들 연합 뚱보 단체 지회에서 이님을 상대로 소송 준비 중입니다. 비만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선 거지요. 비만인 혐오의 의도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뚱보 단체 지회? 그건 줄여서 뚱딴지냐 이 새끼들아? 비만인에 대한 혐오의 의도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 새끼들아 고추가 보여야지 이 새끼들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 새끼들아? 샤워할 적에 고추가 잘 붙어 있는지 봐야 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이게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이 새끼들은. 자 그만하시고 이제 문제 내시죠. 소송 걸기만 해봐라 이 새끼들. 문제 드릴게요. 대형 마트에서 때이른 더위 때문에 초밥, 회덮밥, 화로 생선회, 김밥 이런 것들은 조리 후에 7시간이던 판매 시한을 5시간 이내로 축소시켰다고 하는데, 판매 시한이 지난 상품은 전량 폐기한다고 하네요. 화로 생선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횟감의 대명사인 이 물고기는 과연 무엇일지 맞춰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오늘 퀴즈인데, 원래 이름이 넙치였는데, 넓적하게 생겼지. 그래서 넙치야. 그리고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로서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다고 봐요. 자, 이 물고기 회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예, 정답. 네, 정답 아십니까? 예, 당연하지. 국민 횟감인 이 물고기를 몰라서 해야 되겠어. 좋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영포회. 영포회는 아니죠. MB 정부 다 말아먹은 회 아니야. 박근혜 정부에는 그런 회가 없다. 7인회 이런 게 있는데, 영감님들 친목회 정도지 이건. 여기는 그런 부정비리가 원체 없는 정권이라서. 이 새끼야, 내가 유정회 있었다고 말해줄까? 국회의원 3분의 1을 박정희가 찍어서 국회에 내리꽂는 그 잘난 우리식의 민주주의 씨발. 유정회가 3사공화국 회를 떴다고 봐야지. 안 그래? 닥치라고. 자, 문은 정답 아십니까? 정답 알지? 바로 가자. 요즘은 정말 철인 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 정답은 기름장어. 기름장어로 회를 뜰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잡혀야 말이죠. 하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서 궁금한 게 있는데, 기름장어도 기름장에 찍어 먹나? 그거 참 심오한 질문이네요. 기름장어는 사실 튀김으로 만들어서 기름장에 둘둘 찍어서 먹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기름장어는 튀김으로 만들어서 탕수육 소스를 부어서 먹어도 좋아요. 부드럽게 목구멍을 넘어간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러니 화나? 닥치세요.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나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고요. 새끼야, 청와대 어항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횟감이지, 새끼야. 안 그래? 이미 청와대 어항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확대 해석하지 말래. 아직 안 나왔대.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물 드립니다. 요즘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곤한 분들이 많으시죠. 흥미진진한 심리학 책이 나왔습니다.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마음의 본질을 꿰뚫는 일본의 천재 정신과 의사가 썼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넘어설 탁월한 심리 힐링서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응모해 주시고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출판 레드스톤에서 제공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강덕수, STX 회장 강덕수였습니다. 개구지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성공회 춘천 나눔의 집 교회 신자인 마리아입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성찰과 깨달음의 책 모임 아하를 하고 있는데요. 매달 책을 선정합니다. 제가 마침 뿔을 가지고 살 권리를 제안했는데 책이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평점이 없는 관계로 밀렸습니다. 제가 보고 다시 재추천하기로 했는데 한 권 지원해 주시면은 여러 권의 매출이 오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점도 쓰려고요. 네. 참고로 저희 다음 모임 책은 대한민국은 왜랍니다. 예. 왜 그럴까요? 네. 개구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개구지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미 이야기님, 제가 어제 정답 한국수출입은행 첫 번째로 올렸는데 어제 정답 올리신 분이 한 명이라고 하시네요. 댓글을 너무 일찍 달면은 확인이 안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못 봤네요. 미미 이야기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이크님, 매일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든 일상에서 잠시나마 웃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이지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울리면 저도 모르게 겁이 나는군요. 또 무슨 일이 터진 건 아닌지. 조선 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요즘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요즘엔 운동도 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책 보내주시면 읽으면서 틈틈이 제 마음도 건강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째 이런 경제 위기에는 노동자들이 다 뒷감당을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태안희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강덕수 맞히셨습니다. 저는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반년 정도 쉬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에게 가장 좋지 못한 것이 걱정과 불안인데 여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도 속이 답답해서 잘 안 보게 됩니다. 나라 경제도 힘들어져서 재취업이 언제 될까 생각하니까 걱정만 되더라고요. 네. 아이고, 다들 어려운 처지에 사시네요. 힘내시고요. 예. 이명박도 사는데 여러분은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 위기도 곧 지나가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세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고국에 왔는데 상당히 행보가 말이죠. 대단히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의식한 듯한 행보여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오자마자 그 관훈 토론 초청 간담회가 있었죠. 예. 언론인들과 상당히 예상보다 강한 권력 의지를 드러내는 이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예. 대선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년 1월 1일이면 한국 사람이 된다. 그때 가서 고민 결심하고 여러분께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붙인 것이 대통령을 한다 이런 것은 예전에 생각해 본 일도 없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해 본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 이 강도 높은 어떤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참석자들도 상당히 이제 놀랐다는 후문인데요. 예. 네, 과연 그러면 이 발언이 실언일까? 한번, 그런데 실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이제 중론입니다. 예. 일단은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1970년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2006년까지 외교부 관료를 지냈고 2006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사실은 외교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반백년을 외교관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외교관들은 그 토시까지 골라가면서 정교하게 발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말 하나, 조사 하나가 줄 수 있는 뉘앙스가 얼마나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 먹고 사는 외교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반 총장은 그 중에서도 실언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을 하다고 합니다.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별명이 이제 기름 바른 장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발언은 실언이 아닌 것이고 본인의 어떤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발언이 나온 뒤에 이제 다 지금 신문에 뉴스에 뭐 대문짝만하게 강력한 대선 출마 시사라는 제목이 이제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또 그 외교부 관료들과의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확대 해석이라고 짤막하게 총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확대 해석이라는 거죠. 나의 의도보다 언론이 조금 더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쨌든 내가 대선의 뜻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행보인 것이고요. 근데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이 어쨌든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한국에 온 것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유엔 헌장 1조에서는 그 유엔을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수석 행정직원으로서 국제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퇴임 직후에는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그 수락도 삼가야 한다는 지금 권고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고국에 와서 이제 7개월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그 나라의 자기 고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마음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상당히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을 텐데 그래도 이 원정주의가 있는 한국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감싸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제가 봤을 때는 본심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뭐라 지적할까 봐 일종의 어떤 치고 빠지기도 아니고 어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런 방어 수단으로서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잘못 썼다는 얘기는 안 한 거고요. 해석을 하긴 했지만 좀 과하게 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 여지를 여전히 남겨둔 거고요. 장어를 그 맨손으로 잡아도 쉽게 빠져나가는데 기름까지 바르면은 그 뭐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름 장어라는 별명. 정말 그 뭐 웬만해서는 잘 얻기 힘든 그런 별명인데 반기문 총장의 별명이군요. 자, 새누리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신형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따로 비대위원장 따로 이랬었는데 혁신형 비대위원장 그러면 혁신위와 그 비대위를
합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합친 거죠. 예, 합친 거죠. 여기 저 혁신형 비대위원장 결정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김희옥 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예. 어떻게 내정이 됐냐면 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3자 밀실회동 정진석, 김무성, 최경환 입학과 친박과 현재 원내대표 간의 3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김희옥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김희옥 내정자를 만났다고 하고요. 참고 처리를 해서 한번 접촉한 이후 한 이틀 뒤에 김희옥 내정자가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김희옥 내정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검사 출신이고요. 2006년 8월에 법무부 차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형사법 박사이고 뭐 검찰 내 대표적인 이제 학구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불심이 매우 깊어서 예비 법조인의 불자회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검사들의 뭐 잘 나가는 검사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특수통, 공안통 뭐 이렇게 통자가 붙는데요. 예. 김희옥 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절에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뭐 성과가 있거나 뭐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검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약간 무색무취 그냥 학구파 검사 뭐 이런 이미지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몫으로 헌재 재판관을 하나 하긴 해줘야 하는데 너무 정치색이 짙은 사람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김희옥 정도의 사람으로 이제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관측이 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또 조금 기행을 좀 보인 게 임기가 한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동국대 총장 후보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직 헌법재판관이 사립대의 총장이 되겠다고 원서를 이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장으로 내정된 것도 아니고 총장이 되겠다고 원서를 내서 8명 중 1명 후보로 이제 올라간 것이고요. 예.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동국대 총장으로 선임이 돼서 임기 한 1년 11개월 정도를 남기고 중간에 헌법재판관 자리에서 하차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립대학교 총장을 가기 위해서 그 정말로 중요한 헌법재판관 자리를 내놓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매우 불심이 깊고 모교 동국대 법학과를 나왔거든요. 모교에 대한 사랑이 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단은 지금 정치판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지금 엄청나게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그 중심의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의 정치력은 어느 정도냐? 이분은 정치 아마 지읒자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검사들 중에서는 뭐 공안 검사들은 상당히 좀 정치에 밝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또 김희옥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동대 총장 이후에 뚜렷할 무슨 사회적인 그 활동이나 뭐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장을 했지만 정치권 가까이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어떤 새누리당의 뭐 쇄신이나 개혁 이런 것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이 지금 출신이 경북 청도입니다. 최경환 의원과 같은 동향이고요. 경북고 출신으로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TK 인맥으로서 어느 정도의 지위까지 이제 올라간 것인데요. 그 친박 재선 그룹에서 김희옥이라는 이름이 맨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분은 전혀 정치와 무관하고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허수아비 로봇 정도의 그냥 이름만 그냥 걸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관측이 대체적인 중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친박에서 천거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를 내세우긴 내세워야 하는데 조용하게
어떤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고 소리나지 않게 지금의 판을 그대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와는 거리가 먼 김희옥 위원장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태와 김희옥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가 새누리당 비상대책기구의 수장으로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김희옥 뭐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도저히 그 정치적인 문법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인선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며칠 전부터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예. 약간 좀 긴가민가 설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선진화법, 뭐 위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결론을 보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해서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했으니까 이건 국회의장이 선진화법을 활용해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한 것인데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각하라는 건 뭐냐면 이 법의 위헌성, 권한쟁의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더 따져볼 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아예 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게 이제 각하인데요. 일단은 새누리당에서 주장했던 것은 그 5분의 3 요건, 예를 들어 여야가 그 법안 상정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단순 다수결을 명시한 어떤 국회법이나 헌법에도 위배가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수파가 원하는 법안은 상임 및 논의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생략한 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으로 다수파의 독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이 5분의 3 그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한 어떤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규정한 그 조항이 그 단순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기했던 그 헌법 소원인데 새누리당의 그 요청 이걸 뭐 거부한 셈이 됐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만세 부르는 분위기죠? 새누리당은 지금 여야가 약간 조금 겉으로 하는 얘기와 속내가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새누리당은 속으로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야당으로서는 약간 좀 아쉽다. 이 기회에 이 부분을 조금 손을 봐서 지금 이제 여소야대가 됐으니까요. 됐어요. 세 개 야당이 공조를 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좀 이 부분에 막혀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 만약에 뭐 새누리당이 한 180석 얻는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어땠을까요? 이번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 압승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이 나왔을 거라고 보십니까? 헌재의 어떤 지금 구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좀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좀 정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총선 결과와 이번 결론이 좀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압승으로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판단 이거 재심해달라라는 요구가 이것도 역시 각하됐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봐서는 말이죠. 아니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대법원 판단은 사실
정당 해산까지 갈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이라든지 예. 이게 전혀 바뀐 바가 없으니까 예. 자기네들 결정을 뒤집긴 좀 어려울 것이고요. 네. 그것보다 전 재밌는 게 예. 그냥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일 때 8대1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산을 해야 한다는 게 8명이고 1명 이제 김인수 재판관이 하면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을 이제 낸 건데 예. 이번에 각하 결정은 9대 0이었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어쨌든 이 바뀐 정치적인 지형, 분위기 뭐 이런 것을 다 감안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김인수 재판관까지 이 각하하는데 앞장을 섰군요. 근데 이게 각하가 잘못됐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국회 선진화법의 그 애초에 목적이나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으니까. 예. 근데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진 9명의 재판관이 정말 이례적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의견을 냈다는 게 저는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생각, 행보 보여주는 점에서 조금 시사가 큰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께 우리 애청자분들이 참 많은 질문을 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몇 가지. 우선 그 한국 재벌 흑역사 상편 나왔는데 하편 언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예.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저희 사실상 결정이 되는데 하편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요? 우선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분이 메일로 물어보셔서 페북으로 물어보셨던가요? 그래서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무슨 압력이 있으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 압력 따위에 굴복할 회사는 전혀 아닌데. 또 그런 압력 따위에 굴복할 이완배 기자도 아니고요. 아니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민중의 소리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게 그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돼서 책이. 아이고 안타깝네. 아이고.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더 상권으로 상권으로 접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이거 누군가 나서서 이완배 기자 책 내주겠다 이런 출판사가 나오면은 그럼 그때도 안 내십니까? 이게 이 재벌 흑역사 말고 다른 제안들이 최근에 없었던 건 아닌데요.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 게 저한테는 좀 표현이 그러지만 되게 중요한 시간이어서 방송하고 기사 쓰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당분간 이 두 가지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시간이 너무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이 되겠네요.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니 우리 애청자분 중에 또 누가 계시냐면은 방송인 최욱 씨 아시죠? 예, 그럼요. 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쇼의 그 최욱 씨가 열렬한 애청자입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최욱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빅데이터 전문가인 정영진 씨도 좋아하는데 최욱 씨도 싫어하시겠지만 저도 최욱 씨 열렬한 팬입니다. 그 어제 그 밤에 그제밤이군요. 그제밤에 저한테 보내온 그 페북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진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어쩜 그렇게 진짜 영광인데요. 말씀 잘하시고 똑똑하고 정의롭고 짱입니다 이러면서 이건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최욱 씨 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미오캣에 나오신 방송을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게 미오캣의 최욱 씨께서 1주년 특집 나오신 걸 한 10번 들었고요. 그 공세의 필복 나온 관훈 미디어 나이트클럽을 지금 한 10번째 듣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최욱 씨가 아마 조만간 한번 이완배 기자님 뵀으면 한다 이런 얘기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불금쇼 그 출연 제안 오면은 꼭 근데 제가 거기에 갈 자격이 안 되죠. 제가 추가적으로 연애 박사라고 또 소문을 냈기 때문에. 기피님이 왜 사실이 아닌 말씀을 말씀도 하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서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는 한국 기업이 아니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까? 롯데에서? 아닙니다. 롯데에서 선언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롯데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곳은 둘째 신동빈 회장이죠. 그리고 그 둘째와 맞서고 있는 장남 신동주 회장이 일본의 국적 감정을 건드리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이제 저희 민중의 소리 단독자를 붙이고 나가는 기사인데요. 아마 이 방송 녹음 파일이 올라오는 시간하고 거의 동시에 오늘 오전이죠. 그때 릴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단한 단독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만 쓴 기사여서 단독자를 붙여서 기사를 풀었고요.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이제 기사 리드를 이렇게 썼습니다. 첫 문장을요. 점입 가경이라고 해야 할까?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속된 말로 놀고들 있네라고 해야 할까? 장남 신동주, 차남 신동빈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문쟁이 갈수록 가관이다. 이렇게 첫 문장을 썼는데요. 진짜 제 심정이 이랬습니다. 진짜 놀고들 있네 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문건을 확인을 해본 건데 이 문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요. 지금 이제 경영권에서 축출이 된 장남 신동주 씨가
롯데그룹 경영권을 되찾겠다면서 제작한 일본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이게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일본어로 된 사이트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이트 외에 한국어로 된 사이트, 세이브롯데닷컴이라는 것도 지금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국적을 자극하는 이 문건은 일본어 사이트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한국 사이트에서는 요 문건을 싹 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일 양국에서 뭐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셈이죠. 예. 일본 사이트에 올린 사원 여러분의 회사로 만들기 위해 라는 문건에 보면 신동주 장남 쪽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옵니다. 신동빈 회장은, 그러니까 지금 차남 경영권을 잡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롯데를 처음부터 창업하고 약 70년에 걸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대표권을 빼앗아 윤리관이 결여되어 있다. 또 신동빈 씨는 한국 사업에서 많은 경영 실패를 했고 중국 사업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신동빈 씨는 롯데를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다. 신동빈 씨는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경영을 해온 롯데그룹에 대해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밝히면서 또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호텔 롯데에 대한 일본 롯데그룹의 주식 보유 비중을 낮추겠다고 한국 국회에서 설명했다. 현재 롯데가 일본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한국 기업임을 분명히 하는 경영자에게 향후 롯데그룹을 맡길 수 있겠는가? 요게 이제 이들의 문건입니다. 긴 문장을 요약을 하면은요, 신동빈이 롯데를 한국 기업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인물한테 어떻게 롯데그룹을 맡기겠냐는 선동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회사에서 결판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주주들의 마음을 얻어야 롯데그룹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동주 쪽이 신동빈은 한국 편이야 이런 선동적인 문구를 지금 자기 홈페이지에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요 사이트에 보면 또 여러 문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문건 중에는 전현직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직 직원의 코멘트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일본 롯데그룹의 상태는 좋지 않다. 일본과 한국이라는 국적 문제도 있고 내 친정인 롯데리아를 포함해 롯데그룹 제품은 일본에서 이미 불매운동 대상이 된 상태다. 고객 이탈이 심각하다. 아키오 씨가, 아키오가 신동빈입니다. 예. 아키오 씨가 한국에서 한 발언을 보면 한국 국민과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바짝 다가서는 느낌이 든다. 불쾌하다. 일본을 소홀히 하는 느낌이다. 예, 이렇게 하는 발언도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미 3월에요.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신동주 씨가 동생하고 일전을 벌였지만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동주 씨는 그 캐스팅 보트를 진 그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1인당 25억 원 상당의 보상을 하겠다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던졌죠. 예, 그런데도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동주 씨가 이렇게 일본 국적 감정을 건드리는 건 이번에 다음 달에 주주총회가 한 번 더 있거든요. 예. 이 주주총회에서 일본인 주주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저거 던지는군요,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 이제 막장 드라마인데 막장 드라마에 국적 감정까지 지금 양쪽이 다 넣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신동주 쪽이 하고 있는 일본 국적 감정 건드리기가요.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제보를 받은 분이 이제 일본 기업 사정이 상당히 밝은 분인데요. 이분한테 제가 제보를 받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일본하고 한국은 기업 문화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가이진, 이게 외국인이죠. 이게 기업이 가이진 외국인에게 먹히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관대하다는 겁니다. 한국은요. 예. 그런데 일본은 기업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아무도 이렇게 안 부른답니다. 예, 이분이 아예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도 시게미스 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 신격호는 시게미스 사교,
신동주는 시게미스 히로유키, 신동빈은 시게미스 아키오.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일본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을 엄청나게 보호하고 밀어주는데 이 밀어주는 과정의 가장 근거가 된 게 히노마루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히노마루가 일장기를 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 정서에 기반을 둔 국수주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일본 정부가 강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본 기업들과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이런 히노마루 정신, 일장기 정신 이런 게 오늘날 일본 경제의 근간이 됐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가 한국 기업이다. 신동빈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일본 주주들의 마음을 얻는데 큰 약점이라고 신동주 쪽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주주들을 이렇게 선동을 하고 나선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 국정 문제 감정을 선동하는 걸 보면 신동빈 회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동빈 회장은 이제 오히려 한국 국적 감정을 자극을 하면서 경영권을 방어를 한 사람이죠. 예. 뭐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매출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국적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런 논리로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 하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요. 국적 감정을 먼저 건드린 거죠. 그리고 작년 광복 출시 10주년 때는 진짜 생오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2월 롯데월드 70층에 뭐 초대형 태극기 걸고 태극기 거는데 1억 원이나 들었다고 자랑질 하고요. 네. 오버 많이 했거든요, 롯데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롯데 경영권 문제는요,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단히 정리를 해버렸어요. 예. 일본 기업이고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본 기업 중에 뭐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한둘입니까? 소니, 토요타 많죠. 일본 기업이 장사 못하는 거 아니고요. 그 창업주가 신격호 회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신격호 회장은 또 한국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셨던 분이죠. 네. 그래서 한국 기업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본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주 구성이 일본에서 가장 정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기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는 일본 기업이니 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그 국민 정서적인 뭐 발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국정 문제를 형제들끼리 서로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본질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롯데가 일본인 국적이냐 한국 국적이냐가 아니고요. 롯데가 지금 한일 양국에서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갑질, 노동자 탄압, 양 나라에서 최악의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2015년 청년 유니언이 선정한 서비스 부문 청년 착취 대상입니다. 롯데가 대상 수상자고요. 2015년 9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불공정행위 1위 기업 롯데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지만 일본 롯데요. 일본 공산당으로부터 선정된 청년 노동자 착취로 악명이 높은 블랙 기업 중에 한 곳이고요. 형제끼리 싸우는 건 뭐 신씨 집안 자유인데요. 그 폐륜적인 싸움에 글쎄요 국정 문제까지 건드리는 건 저는 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한일 양국 롯데에서 일하는 착취당하는 수만 명 노동자들의 처지 문제는 아무도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냐 한국이냐 이 난리를 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문제는 국적이 아니고요. 롯데의 반노동자, 반소비자 이런 행태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신씨 형제들 이제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시고요. 글로벌 기업 이름 달고 다니기 진짜 쪽팔린 일이니까요. 이런 뉴스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베르트레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일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슬픔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계부채 1,000조가 넘어섰다. 이 보도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또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으로만도 1000조, 1100조, 1200조 다 소개드린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이제 1000조, 1100조는 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워낙 가파른 속도였는데 1200조를 작년 말에 넘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1분기에도 또 20.6조가 늘었다는 소식이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제가 어지간하면은요, 그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를 보고 잘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디즈레일리의 명언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거짓말, 뻔한 거짓말, 통계학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숫자는 굉장히 해석의 소지가 다양하고요. 또 그 숫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가 나오면 좀 찬찬히 보는 편입니다. 특별히 놀라거나 경악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이 수치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은의 이 발표를 듣는데 한 20분 정도 멍하더라고요. 정말 쇼크를 좀 받았습니다. 저는요. 20조라서 20분 멍하신 겁니까? 그런가요? 네, 또 라임도 많네요. 하필이면요.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6년 1분기 가계 신용 잔액이라는 발표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는데 1분기에 다시 20조 6천억 원이 늘어서 3월 말 기준으로 1223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물론 뭐 이게 한은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 수치고요. 예. 또 2013년 2분기 이후에 11분기 연속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실제 20조 원이 는 건 많이 는 거긴 합니다. 보통 한 4조에서 5조 정도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0조 원이 물론 이제 작년 1분기에 비하면 작년 1분기는 13조 원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는 건데 작년 4분기는 38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줄었죠. 그래서 늘어난 폭이요. 그래서 20조 원의 증가가 크긴 엄청 큰데 제가 이 수치만 보고 의아한 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놀란 대목이 뭐냐면은요. 예. 지금 이제 워낙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요. 1분기부터 정확히 말하면 2월 달부터 정부가 은행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규제가 실시된 첫 분기가 바로 올해 1분기였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만 실시하긴 했어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참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수치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여기서 크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은행 같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어렵게 만들도록 규제를 하니까 대출이 준 게 아니고요. 이게 어디로 튀었냐면 제2금융권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1분기 이 가계신용 통계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이 증가액이 20조 6천억 원인데 예금은행 대출액은 5조 6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5조가 전부 다 비은행권에서 발생한 대출입니다. 이 비은행권이라는 게 뭐냐면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젠 사태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요. 정부가 대출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대출을 규제하면 대출 규모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착각을 한 거죠. 예. 지금 우리 국민들 처지가 은행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대출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어디로 가느냐? 제2금융권으로 갑니다. 사채 뭐 이런 걸로? 그래서 10%가 넘는 금리를 감내하고라도 돈을 빌려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 현실인 겁니다. 우리 민중들 삶이 진짜 최악의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거죠. 이걸 뭐 조금 유식한 말로 금융양극화, 금리양극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출을 받는데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5%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금리의 혜택은 누가 보느냐? 돈 많은 사람들, 현금 두둑한 기업들, 이런 사람들만 은행에서 금리 2, 3%대로 대출을 받아서 씁니다. 완전 니나노죠. 요즘 같은 저금리예요. 그런데 서민들은요.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살 때 막막한 서민들은요. 기준금리가 1.5%밖에 안 되는 저금리 시대인데요. 그런데 대출이 너무 늘었다고 은행 대출 규제를 했더니 서민들은 10%가 넘는 제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환장할 노릇인 겁니다. 예. 3월달 저축은행 일반 대출 평균금리가 11.56%였거든요. 이제 이자도 사람 가려서 양극화되는 게 현실이 돼버린 거죠. 이제 가난하면은 금리도 부자에 있는 사람들보다 4배 이상 높게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예. 빈부격차 당연히 더 커지겠죠. 이 높은 이자와 원금 상환 압력에 시달리는 국민들 당연히 소비시장에서 지갑을 닫을 겁니다. 이제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혹했던 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예, 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어쩌자고 일이 이 지경이 됐나 하고 진짜 먹먹해지더라고요. 예. 이걸 지금 그러면 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은행 대출 규제를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나? 2분기부터 실제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민중들은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제2금융권으로 더 빠져나갑니다. 더 고통스러운 헬조선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은행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 규제를 풀어줘라 이래야 되나? 지금도 위험한데요. 1200조 원 지금도 간당간당한데요. 대공황이라는 게 은행 하나 날아가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은행 하나 잡아먹히면 국가 전체가 휘청거릴 텐데요. 그러니까 규제 좀 완화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이요. 금융이라는 게요, 그 단어 자체가 돈을 돌게 하는 행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말로 원론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금융, 돈을 돌게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원칙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빚에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느냐? 없는 돈을 강제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쥐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려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적 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상식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양적 완화를 뒤로 밀어놓는다면은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느냐? 경제에는 3대 주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섹터 중에 누가 돈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부는 이미 정부 부채가 600조를 넘어섰죠. 예.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요. 예. 가계, 부채 1200조 넘어섰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절망적이고요. 그러면 3대 경제 주체 중에 유일하게 돈이 남아도는 곳이 기업입니다. 예. 그러면 돈이 돌게 하려면 기업을 먼저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돌리느냐? 강제로 내놔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한테요. 예.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한다 쳐도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배분이 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요. 더구나 지금 기업은 투자도 안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유일하게 3대 경제 주체 중에 돈이 남아 돌고 있는 기업의 돈을 제대로 돌게 하려면 그걸 누군가가 책임감 있게 잘 분배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고요. 예. 그곳이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돌고 돌아서 너무 뻔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지만 법인세를 인상해야 됩니다. 예.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지금 유일하게 돈이 남아도는 섹터가 기업인데 그리고 그 돈이 금고에 꽉 잠겨 있는데 예. 저 돈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매우 시급하게 인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당장 높이자.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가장 먼저 높이면 직격탄을 맞는 게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가계부채에는 자영업자 대출이 안 잡힙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이러면 자영업자들의 입는 손실을 어떤 식으로건 정부가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자영업자들 줄줄이 망하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보전을 해줍니까?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활발한 공공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재정 조출을 하려면 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벌써 정부 부채만 600조 원인데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법인세를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 소비자들 주머니 터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담배값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정답은 딱 하나인 겁니다. 예. 법인세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도는 기업의 섹터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이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돌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정부가 그 일을 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과연 다음 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인데, 먼저 첫 번째로 다음 정부가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는 집단이 당선이 돼야 되는 게 정말로 큰 과제가 됐습니다. 예, 진짜로요. 이제는 제가 뭐 이데올로기의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 발표되는 수치를 보면서 다음 대선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로 한국 경제가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예. 이건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 청취자분들이 각자가 믿는 신께 간곡히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다음 정권 교체가요,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한국 경제, 국민들의 삶, 생존권 이게 걸려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부디 이 증세 문제에 동의하는 수많은 진보적인 세력들과 시민사회들이 다음 대선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이 정말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는데 이걸 정말 절감하게 해주는 뉴스였고요. 예. 진짜로 다음 대선이 잘 준비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다음 대선 오기 전까지 나라가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네. 의무가 됐습니다. 이게 참 종교적인 대통령. 이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종교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펴는 일이 없으셨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 법을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속시킨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도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국회가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상식의 표현이다. 2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3은 찬성해야 법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보고도 헌법재판소가 그런 반국가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동지의 비난을 피하고자 면피성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를 각하했는데 그런다고 박동지의 분노가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박동지는 국회 선진화법 준속으로 인해서 후반기 국정운영에 바리케이트를 만나게 된 셈이며 또다시 야당에게 굽신대야 하는 이 비루한 현실을 만든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밑닦고 버린 휴지,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름 아닌 극악무도한 헌법재판소의 반란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한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한 데 따른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 여보세요? 네? 네네. 그랬죠. 국회 선진화법 없애달라고 친박 의원들 19명이 헌법소원을 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 통과되면 좆되는데 웬 족같은 논평이냐고요? 총선 결과 안 봤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머리 받겠습니다. 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할 것이며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 서해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전주,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인상적입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는 굴욕적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야합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라고 치켜세우고 미국 유학 시절 그곳에 망명해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동향 보고까지 한 인물이다. 그가 열심히 살았다고 주장하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언제나 권력의 우산 아래에서 권력을 옹호하고 보조하는 일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해외에서 무색무취한 실패한 유엔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다. 사무총장 업무를 마치기도 전에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정치를 하고 있는 모양이 우습다. 참으로 꼴사납다. 세계의 시민으로서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소.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